세 번째 세션은 라이프 케어, 질병을 넘어서 행복한 노년으로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서울 예스병원 김인권 원장님, 분당 서울대병원 김철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입니다. 이 마지막은 사실은 이 여태까지 여러 가지 통증도 있고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이 노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사회에서는 노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노인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정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선악 미추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이 사회는 사실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조화가 돼서 살아가야 좋은 사회인데, 뭐든지 효율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비효율적인 노인들을 대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선악 미추라는 것은 이제 자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은 그렇게 수긍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젊은 청년을 갖다 놓고 늙은 노인을 비교를 하면은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젊은 청년이 훨씬 낫죠. 그렇지만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교육을 다시 해야 돼요. 이 노인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존재 의식, 또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뷰티 산업에서 점점 그 개념이 좀 멀어지는 그런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애를, 한 대여섯 살 되는 어린애에게 요새 새로 만든 백자 항아리 반짝하는 거하고 오래된 조선 백자를 갖다 놓으면은 열이면은 열이 죄다 새로 생긴 반짝반짝한 걸 예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오래된 백자 항아리가 비싸고 그것이 그 정신, 또 반짝반짝하지 않은 것에서 우러나는 그런 깊은 맛을 조금씩 교육을 시키면은 그다음엔 죄다 오래된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그 젊은 사람하고의 아름답고 또 그 필요성도 있지만, 노인들이 아름답고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은 노인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그 부분이 명상 파트인데요. 일단 그 앞에 먼저 발표해 주신 그 교수님들 강의가 제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고 좋았습니다. 저는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귀가 이 시각보다 귀로 듣는 청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시력도 떨어지죠. 청력도 떨어지죠. 점점 그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귀가 안 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별로 고뇌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로 무릎, 척추, 뼈와 관련된 그런 쪽에 이제 의사분들이시니까. 저는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니 말을 또릿또릿하게 해줘라.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해주고 크게 해줘라. 이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환자를 만날 때 듣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 이치 하나만 터득하셔도 병원 생활에서 여러분이 많은 부분 좀 덜 고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연장 있잖아요. 망치던 톱이건 뭐건 뭐 이렇게 연장을 씁니다. 물건을 고칠 때. 연장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연장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을 쓰죠. 연장에 귀가 있습니까? 잘 안 듣는다 그러게. 또 몸이 아프면 몸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럽니다. 몸뚱이 어디에 귀가 붙어 있을까?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고장난 문을 열 때도 고장난 문이 잘 안 열리면 문이 말을 잘 안 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쇠가 됐건 모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잘 안 돼, 뜻대로 안 돼, 고장났어,
라고 할 때는 뭐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럽니다. 예, 그렇죠. 듣는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이고, 잘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원활하게 듣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는 것을 잘하지만 귀로 듣는 걸 우리가 잘 못해요. 뜻밖의. 요즘에 특히 영상이 워낙 많고 여러분 핸드폰 갖고 거의 모든 걸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소모와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뜻밖의 귀로 무엇인가를 듣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현대인들에게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예, 이건 뭐 실제 그런 논문도 있는데 제가 논문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만, 그러고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매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귀로 듣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고서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화면 자체를 아예 껐습니다. 여태까지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셨죠. 그런데 시각적으로 끄는 순간 온전히 귀로 돌아옵니다. 예, 귀로. 눈은 밖을 향하지만 귀는 외부 정보를 모아서 인사이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눈은 아웃사이트를 한다면 귀는 인사이트,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죠. 눈은 보는 것이 많을수록 사실 산만해진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은 걸 보면 볼수록 마음이 부산스러워지고 산만해집니다. 근데 귀는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죠. 우리 불가에서는 안입이 설신의라는 말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나의 생각. 그렇죠? 그 중에 그 귀의 청력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태안에 있을 때 청력을 통해 엄마의 소리를 듣잖아요. 눈으로는 뭘 보지 않습니다. 예, 애가 태어나서도 막바로 눈으로 뭘 보지 않습니다. 청력으로 뭔가를 듣는데 눈이 떠져서 뭔가를 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귀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죠. 듣기라고 하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듣고자 한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잘 못 듣느냐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간섭하고 싶고 끼어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차단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말을 그만 듣고 싶어집니다. 예, 그런데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소리마다는 다 사연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건데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의 직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 위치에 있다 보면 여러분은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러 온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고, 지금 의사 선생님들 발표하신 게 통증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통증을 줄여주느냐, 뭐 이런 등등. 눈이라고 하는 건 귀만큼 정교하지가 않다 그래요. 우리 귀는 10Hz 이하의 주파수에서 2만 헤르츠 고주파까지 이르도록 그 모든 소리를 다 구별해낸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눈은 뜨고 있을 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귀는 잠들었을 때도 들을 수 있죠. 그죠? 잠들을 때 귀 막나요? 그렇잖아요? 눈은 감아요. 근데 귀는 열려 있습니다. 잠 속에서도.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동물은, 이 포유동물 중에 인간은 포식자가 아니라 피식자잖아요. 우린 잡아먹는 과가 아니라 잡아먹히는 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피식자는 귀가 예민해야 됩니다. 사슴 보세요. 그렇죠? 이것은 곧 청력의 발달한다 하는 건 생존, 보존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눈을 감고 자다가도 바스락, 봉다리 비닐 소리 하나만 나도 바짝 긴장하고 깨어나지 않습니까? 귀라고 하는 건 안을 향하고 신비를 뜻하는 영어의 미스틱이라고 하는 거 원래 그리스어에서 온 거라 그래요. 이 말은 신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근데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눈을 번쩍 뜨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여러분 명상합니다. 여러분 눈부터 감죠. 눈을 지그시 감는다는 건 귀로 소리를 듣는 쪽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 귀가 더욱더 발달한 사람은 눈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보다 훨씬 공격성이 없답니다. 귀가 발달한 사람이 공격적인 확률이 굉장히 낮대요. 예. 근데 남의 말을 잘 경청해 듣기보다 내 말이 먼저 날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다분히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인 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일 때, 나를 표현하고자 할 때 눈이 더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야무져야 되지만 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격성을 낮춰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다릴 줄 알고 귀담아 들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귀가 발달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그리고 침착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깊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침착하고 인내심이 있나? 그리고 청력이 발달하면 반성을 잘한답니다. 아, 이건 내가 좀 부족했네. 이건 내가 좀 잘못되었네. 그게 청력 발달한 사람이 반성을 잘한다 그래요. 자, 자신이 말을 하기 앞서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귀는 자신을 낮추고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귀의 성능이 발달한다 그랬거든요. 인도에서는 귀로 소리 듣는 걸 아하타라고 합니다. 예, 귀로 듣는 거. 귀로 듣는 소리를 아하타라고 하고요. 귀로 들을 수 없는 내면의 소리를 아나하타라고도 그럽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몸에 달려있는 귀, 이걸로 듣는 것을 아하타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하타를 뚫고 들어가서 내면의 깊은 심층의 소리를 알아듣는 걸 아나하타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가 아프고 불편한 곳을 말하는 것. 아까 그 송 선생님께서 통증보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편한 곳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아하타라 그럽니다. 나 여기 불편해. 나 여기 아파. 나 저기가 아파. 어디 아파서 왔어.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이제 김태균 원장 같은 분을 제가 만나고 보니까 특별한 의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의 말을 일단 끝까지 경청을 잘 해줍니다. 네, 일단 들어줘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병원을 가보고 제가 또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가고 노인들을 다른 병원 많이 모시고 갑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드뭅니다. 이미 이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진료 기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어디 허리가 아파서 왔다, 어디 아파서 왔다, 여기 뭐 가슴에 뭐 이게 막 땡겨서 왔다, 어쨌다 그러면 대충 이미 픽스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떤 것이다. 이미 듣기 이전에 다 어떨 것이다는 진단이 70-8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의술의 현실을 압니다. 환자들도. 근데 바람이 있죠, 우리에게는. 단 1분이어도 좋으니 눈을 맞추고 정성스럽게 쳐다봐 주시고 환자의 한마디의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99% 환자, 아니 100%의 환자가 바람사항일 겁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노인이고 뭐를 떠나서 아픈 모든 사람의 요구 조건은 의사와, 그러니까 접수대, 병원에 들어가면 접수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눈 좀 맞추고, 말하자면 듣는다는 게 귀로만 듣나요? 표정으로도 듣습니다. 표정으로 호의적인 표정만 보여주어도 아,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구나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온몸에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나하타, 저 사람이 정말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어차피 치료 방법은 비슷해요. 마지막 감은 수술이고요. 주사를 놓든지 약을 주든지 물리치료하든지 뭐 이거잖아요. 운동 몇 가지 가르쳐주고 식이요법 가르쳐주고. 거의 의사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 각 병 증상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약, 수술 어떤 것에 비해서도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띠면서 접수처부터 간호사까지 모든 사람이 너무나 피곤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은 환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또 생활을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도 말고 거울 앞에 서서 딱 1분만 상대방에게 미소 지면서 아무 말 안 해도 좋으니 미소 띠면서 들을 준비만 해주셔도 된다.
듣겠다는 준비만 해주셔도 귀만 빌려주어도 충분히 그것으로 저는 반 이상의 치료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태균 원장님이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TK 정형외과를 세우기 전에 TK란 이름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절에 미소를 드립니다라는 말을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TK에 이 건물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해올 적에 원장님이 제게 찾아왔을 때 그랬어요. 스님, 저는 아픈 환자 몸을 고치겠습니다. 제가 몸을 고칠 때니 스님께서는 마음을 고쳐주세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고치는 치료법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제가 왜 병원 짓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원장님을 저를 1년 가까이 두 부부가 다니면서 말씀하실 때도 뭘 하든 도와는 줄 수 있지만 내가 병원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수도 없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몸 고칠게요. 스님 마음 고쳐주세요. 그 말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아, 우리는 사실 모두가 환자이면서 모두가 의사일 수 있겠구나. 아하타와 아나하타에 대한 거 말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두 분씩 무조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두씩 짝 좀 지으세요. 두 분씩 의자 돌려서 마주 앉아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듣기에 대한 거를 직접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두 사람 짝이 됐잖아요. 자,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분 시간을 드릴 거예요. 1분, 1분 서로도. 1분이 짧은 것 같은데 방송에 보면 1분 되게 길어요. 이 원고 없을 때 1분 말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하여튼 1분 할 거예요. 자, 누가 먼저 말할 건지 가위바위보 정하세요. 누가 먼저 말할 거냐? 네. 예, 됐습니까? 예. 예. 진 사람이 먼저 하건 이긴 사람 먼저 하건 그것도 알아서 정하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먼저 말할 건지 정했습니다. 순서. 자, 좋아요. 잠시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귀 기울여 주시고 요즘에 근래에 일주일 이내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 그게 환자건 가족이건 가까운 사람, 직장 내에서건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상황, 뭐 사람 아니어도 돼, 일이어도 되고 상황이라도 돼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전혀. 그냥 그 사람, 그 일, 그런 게 있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잠시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잠시 심호흡 한번 하세요.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셔서, 네, 그리고 몸의 긴장을 좀 푸세요. 자, 이 시간은 제가 하는 말에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잠시 눈 감으시고 편안하게 자신으로 돌아와요.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면 듣는 사람은 온전히 마음을 챙기세요. 마음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눈빛과 몸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액션을 보내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만약 중간에 말을 끊고 싶거나 끼어들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어떤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즉시 알아차리세요. 듣는 동안은 온전히 듣기에 집중하고 표정과 눈빛으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상대가 중간에 말을 멈추어도 끼어들지 말고 그대로 침묵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내 말을 온전히 들어준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말하면 됩니다. 상대에 대한 아무 판단 분별하지 마시고 누군가 온전히 내 말을 들어주었을 때 내 기분과 내 마음이 어땠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자, 이제 잠시 뒤에 눈을 뜨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자,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면 약속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 뜨고 말하기로 했는 사람은 말하시고 듣기로 한 사람은 들어줍니다. 네. 자, 1분.
네, 고맙습니다. 원래 자리로 인사하시고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세요. 네. 어떠셨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 평소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졌나요? 네. 이렇게 남의 말을 내가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듣게 될 때와 그냥 말하니까 그냥 듣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하타라고 하는 것과 아나하타는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로도 듣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면서 자세히 들어주려 하고 긍정하면서 들어주다 보면 상대 거의 원수진 것도 다 풀린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외로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경험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기도 해요. 원래 이게 최소한 1인 3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3분 3분에서 6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이야기하게 하면은 그 공감하게 되는 능력이 완전히 배가 되거든요. 비록 1분을 해보셨지만 여러분들이 환자를 만나거나 할 때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을 때 내방했을 때에 접수대에서부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눈을 맞추고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 하나만 바꿔주셔도 여러분 자신이 1번 제일 먼저 행복해집니다. 환자는 2번째고요. 네, 그건 매우 듣는다고 하는 이 경청, 듣기의 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는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끝으로 시간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명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라이브로 제가 직접 안내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손도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등 딱 기대시고 눈 지그시 감고 목을 뒤로 젖히지 마세요. 네, 목은 편하게 일자로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숨 한 번 깊게 들여쉬고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 번 깊게 들여쉬고 내쉬어줍니다.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상상하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가락 끝까지 필요 없는 긴장이 들어가 있나 마음의 눈으로 훑어가기만 해도 알아서 내려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긴장감을 풀어봅니다.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의 엉덩이가 어느 정도의 무게로 의자에 닿아 있나요? 그 무게감을 느껴봅니다.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특히 어깨 쪽의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풀어줍니다. 명상은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몸은 릴렉스해지되 의식은 영롱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이 홀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의 뒤에 있는 사람, 무수한 사람이 앉아 있다 상상하세요. 오른쪽 방향에 있는 사람, 왼쪽 방향에 있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공간 안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당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이 동시에 들어오고 동시에 나간다 상상하면서 숨을 쉬세요. 지그시 아주 자비롭게 이 드넓은 우주관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만난 모든 분들이 당신과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떠올리며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한 줄씩 그대로 속으로 따라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조상이, 내 피부치가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조상, 당신의 피부치에게 옛부터 지금까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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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입가에 미소를 의도적으로 지어봅니다. 아기를 바라볼 때처럼,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때처럼 의도적으로 미소를 짓고 그 미소가 당신의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알아차리세요. 그 자비의 느낌을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하세요. 손끝, 발끝까지. 이 공간에 있는 모두가 우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 숨 한번 깊게 들여쉬고 후, 입을 열어서 후, 한 번 더 깊게 들여 마시고 후. 좋습니다. 눈 뜨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마주보고 잠시 미소 좀 띄워주세요. 남자끼리. 네. 명상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해지나요? 하루 중에 1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이 부드럽고 편안해지도록 경직된 마음과 몸을 편안해지도록 해주는 1분 명상을 적극 추천합니다. 당연히 TK에서는 라이프 케어 중에 이 명상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잘하는 것이고 정말 제가 큰 박수를 보내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TK 정형외과의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김태균 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라고 했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일이 다양하게 하도 많은데 그 일들 속에서 제 생각이 아닌 정말 지혜와 또 슬기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늘까지 28년
중대용산병원에서 그 8년, 그래서 36년이란 세월을 잘 지내왔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36년의 결론을 내려본다면 나에게 병원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의 인생을 다 지금 청춘을 보내는 곳인데 제가 이제 70이 다 돼가거든요. 저도 노인학을 지금 이제 듣고 또 배우는 그리고 공유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곳이 병원이다. 그다음에 병원에서는 환자를 너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환자는 무엇인가? 오늘 살아있는 인간 문헌이다. 다음 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병원 사역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임상목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임상목회가 뭔가 하면은 영적 돌봄입니다. 병원마다 우리 성직자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앤턴 보이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상목회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 그리고 마음의 상태와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어떤 연구 방법의 틀에 맞춰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이는 생활 전부 그것을 하나의 인간 문헌과 같이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볼 때 그 고통의 자리에 그대로 함께 해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드러내며 다시 아물도록 도와줌으로써 제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역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성경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원목은 전이치료의 이론으로서의 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 생각하면서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유기체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런 쪽에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환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체적인 질병과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격의학을 창시하여 그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현대의학에서 전인적 치료에 관심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그 성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삼성의료원에도 그 세종단의 성직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그 이니셜 카톡에 생명 살리는 발걸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좀 지루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꾸면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을 희망을 줬고 정말 죽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희망을 줘서 목사님은 우리를 살려줘서 자녀를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지만 이렇게 힘차게 살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입니다. 환자들이 지어줘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한 것은 지혜롭게 그 삼성의료라는 그 광야 같은 곳에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고 환자들에게 병원의 유익한 존재로서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안식과 쉼터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질병을 가진 고통의 자리에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 전공이 있겠지만 제가 만나는 환자는 각 과를
전과를 섭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는 남녀노소의 신생아실의 인큐베이터의 아이들 부모님을 통해서 인큐베이터에 두 손가락을 넣고 세를 주는 일부터 101살 어르신 장례까지 임종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안식과 쉼터는 바로 아침에 제 출근의 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은 어딘가 하면은 저의 사무실이 본관 지하 1층 기독교실인데, 아침에 거기 출근해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환자들이 기다리기도 하고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병실을 다니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 하는 일이 환자와 가족이 병원 생활 동안 겪는 질병 및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식의 자리를 마련하고 상담, 기도 그리고 영적 권유로 투병의 의지를 새롭게 재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치료팀의 일원으로 전인치료적인 인간치유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언제나 그 환자에게 긍정과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동네 어려운 일이라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집으로 잘 데리고 와서 도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환자를 지금 36년간 만나지만 한 번도 환자가 싫어본 적이 없습니다. 환자 만나는 것이 정말 항상 그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주는 그런 일인데,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심어줄 때 이분들이 새 힘을 얻고 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일이 주일 예배가 있고 상담, 기도, 여기 체열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침에 제일 먼저 환자들이 찾아오면 체열하지 않습니까? 체열을 해놓고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암세포가 상승이 됐는지 낮아졌는지, 여기에 얼마나 고통이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도해 줄 때 위로를 얻고 가는데, 여기서 온콜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저는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거의 28년 동안.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만났던 환자들이 진료로 왔다가 스스로 완쾌돼서 가는 분이 거의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이 재발하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몇 년씩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자다가 저를 콜을 하면 1시고 2시고 달려가서 제가 다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나 호스피스 그리고 이런 것을 그 수시로 요청해 드리고요. 또 절기 행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자 확보와 교육인데요. 봉사자들이 세종단에 다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교회의 습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는 환자의 이해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병실 에티켓, 병원 에티켓,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나갈 때 미소 짓는 것부터 연습하게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잡담하지 말고 병원에서 복도를 걸어갈 때는 이송원들이나 환자들을 우선순위로 한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 병실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해외 의료 봉사를 가는 걸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설이나 추석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의료 봉사를 가는데 유익한 게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을 떠나는 복인데요. 여러분도 자기의 전공 일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자유를 좀 만끽할 수 있고 즐거운 그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 만남, 문화 만남, 거기에도 가족들이 같이 가는데 사모님도 가시고 자녀들도 가는데 조금 그 중학교 2학년생들은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도 잘 안 받고 바로 서 있지 않고 그런 태도가 의료봉사 가서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에 다녀오면 다 달라져 있는 것을 볼 때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충전의 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한 20회 정도를 다녀왔고요. 이제 좀 사진을 보면서 한 번씩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글을 쓴 분이 계신데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는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청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다 건강해서 일하시면 그게 좋지만 때로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수술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앞뒤 상하좌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그 수술과 고통이 환자를 만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암병동원에 거기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수술 앞두고 떠는 환자들, 자녀를 부모를 잃은 사람들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린이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마는 아이를 안고 저에게 오기도 하고 제가 병상을 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기도 하는데 최근에 만나고 있는 애기 엄마가 문자로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병원, 대학병원, 사립병원, 국공립병원, 요양병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종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우리 스님께서 묵상 그 명상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많은 얘기들 듣다 보니까 남녀노소의 많은 그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가정사,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그 마음과 머리를 포맷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개인 영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리고 함께라고 여기 기록을 해봤는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저의 있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다 새로운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포맷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를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환자들에게는 병원을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대 시설을 잘 사용하고 기도실 그리고 이 상담 또 모든 것들을 즐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인내 그리고 확장된 사역이라 그랬는데 저 맨 위에 보면은 저게 중대 용산병원에서 제가 일했던 곳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캡 쓰고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번에 둘 다 결혼했고요. 이 이민석 교수님은 어저께 병원에서 만났는데 지금 국가 인증 기간이거든요. 우리 교수님 인증 그 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복도에서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보세요. 우리 임 교수님의 두 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자 위로의 밤 성탄절 했는데 이걸 보시라고 제가 식당이라는 것을 보시는데 이때도 식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병원이 있고 사립병원이 있다는데 기독병원과 사립병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자들이 이렇게 제가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게 남한산성에서 그 1년에 한 번쯤은 철저하게 하루 종일 그 교제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의 아이. 저희들이 가서 의료봉사했을 때 병을 그곳에서는 고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데리고 오면 완쾌되는 그런 심장병원이들 데려다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수술해놓고 엄청 웁니다. 대화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친해져가지고 저하고 가면 웃고 그러는데 지금 사진 찍는 사람한테 시선을 돌리고 저를 안 쳐다보는데 어찌됐건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왔고요. 이 사진은 뭔가 하면 이 붉은 손은 건강한 사람 손, 제 손입니다. 이 노란 손은 이제 한 55분 후에 돌아가실 분의 환자의 손인데 간경화로 인해서 노란 물이 손에서 흘러서 그런데 제 손을 환자들은 거의가 다 그냥 주님 손으로 생각하고 저를 붙잡고 안아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거 임종 도움을 할 때에 내세에 그 희망을 주기 때문에 잘 죽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이 손을 잡고 얼마 있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 서울병원의 예배실입니다. 사립병원에 대부분이 다 강당을 쓰는데요. 저희 병원은 강당이 그 심포지움이나 강의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고 자꾸 비껴야 돼서 가장 마음 편하게 아예 식당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왁스 청소를 하고 나면 제가 이거 한 150개 되는 것을 다 내려가지고 또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실이 되어서 예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했는데 2019년도 성탄 예배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대면이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환자 카드로 만들어서 병상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핑퐁 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모두도 이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환자가 저한테 오면 절망을 가지고 옵니다. 열사병인데 3일을 못 견딘답니다. 3일을 못 산다고 하는데 살아서 지금 세무공무원이 돼서 근데 이 친구가 의료진들은 간이 녹고 있습니다. 신장이 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재성인데 하나님 재생시켜 주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이분들의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져서 면접 올 때 저희 집에서 제가 화장도 시켜가지고 면접 1등 오고 합격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해줬는데요. 이 친구는 췌장과 이식 우리나라 최초로 했던 형제인데 이거 오래됐는데 며칠 전에 간단한 그 수술을 하러 왔는데 이 수술장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구토를 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때 전화로 기도해 줬더니 구토가 그치고 수술 잘 받고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분들은 다 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그 두려울 때 간단히 기도해 준 게 계기가 돼서 믿음을 잘 갖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번에 IT 아이들이 와서 심장 수술하는데 병실에 섞어서 이렇게 있다 보면 냄새 난다고 그 사람들한테 좀 별로 좋지 않는 눈치를 보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쉼터를 줘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중환자실 있고 수술 들어가고 이럴 때 와서 교제하면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담도 드신다는데 이건 뭔가 하면 삼성과 롯데가 그 야구를 하면 직원들에게 자리를 이거 티켓을 주거든요. 저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갈 생각이 없는데 아들만 내신 가정에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아들 둘이 그리고 부모님이 앉아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이 나를 데리고 온 이유는 보를 하나 주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보를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주변이 다 지금 삼성이랑 직원들이 앉아 있는데 말루가 됐을 때 볼이 저 끝으로 가더니 휙 날아가지고 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선물이 됐죠. 그랬더니 다른 직원들이 나 그럴 줄 알았다. 목사님 모시고 올 때 그런 계획적이었군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병원 그 방송에도 나갔던 그런 사연이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인도 첸나이를 첫 번째 갔을 때 15시간을 차를 타고 왔는데 제 허리가 좋지 않은데 버스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의자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15시간을 어떻게 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서 이제 몇 사람 기도했는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그 버스는 저는 도저히 타고 가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우등버스 같은 버스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첸나이에 딱 그 비행기장에 내렸더니 그 벤츠 버스가 2개 왔어요. 50인승하고 25인승. 그랬더니 제 옆에서 있었던 우리 장신희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의 농담도 들어주신 하나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떠나고 여기 가면 캄보디아인데요. 그 진료팀과 수술팀이 나눠지는데 진료팀이 가는 주로 학교는 쥐똥과 쥐오줌 막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 여기 앞뒤가 지금 다 젖은 거예요. 다 쌍비자를 들고 이렇게 청소를 다 해서 병원을 만들어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팀은 그 헤브론 병원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서전 그 교수님들께서는 의료봉사 갈 때마다 거기 수술장 있냐고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 병원에서도 그렇게 수술을 그냥 매일 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셔도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역시 교수님들은 다릅니다. 정말 병원에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나가서도 열정이라는 걸 제가 뭐 감동으로 받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저도 수술하는 것을 저희 병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위암 수술, 대장암 수술하는 걸 직접 한번 그 봤거든요. 8시간을. 근데 이제 캄보디아 가서는 제가 이거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 아예 저도 수술팀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1시간 단위로 2시간 단위로 가서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대장암 말기 청년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데 너무 안 됐어요. 공포에 떨고 두려움이 떠는 그 환자를 제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여러분 수술 현장 아시죠? 장을 다 꺼내서 가슴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가면은 정말 대야로 하나 이렇게 긴 그 암덩어리를 제가 해놓은 걸 보고 제가 사진을 그런 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은 병원에서나 나가서나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웃고 오는 것은 진료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게 서정 교수님이시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고생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면 평가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미소가 그 병원에 와서 그래도 다음 갈 때까지 미소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고생은 정말 이렇게 작은 소소한 것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해외 봉사의 그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질병을 알아보고 또 정형외과 치료, 신경과 치료, 부위과 수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유익이 됐고요. 오늘 아까 이 교수님께서 통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통증이 나이가 70이 돼가면서 통증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절망감이 이대로 와상 환자 되려나 휠체어 환자가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계속되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김지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자세를 좀 잘 해가지고 걸으면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한테 진료를 가면 약을 처방해 주는데 약보따리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신뢰가 안 가고 먹기가 싫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주사를 맞았는데 이번에 마지막 더 조금 강도 있는 주사가 뭔가 하면 신경 안에다 이렇게 주사 넣는 걸 맞았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까지 며칠 동안 그렇게 고통이 심해서 여기 제가 과연 올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럼 이제 새로운 걸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아쿠아 그 워킹 그걸 지금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이런 게 환자가 아닌가. 근데 저는 1년 정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마 놀면은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 이 고통을 통해서 환자들을 또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소명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소명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환자와 보호자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료진과 직원들의 사역에 존중해주고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원목과 봉사자들은 영적 돌봄을 통해서 그 환자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사역을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가 없어서 인문학적 내용과
그 의료적 내용을 약간 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뭐 결국은 제일 그 중요한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노인의학의 목적은 그 노인의 독립적인 삶을 최대한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뭐 흔히 노인을 보는 것은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노인 의료의 목적은 독립적인 삶을 연장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삶을 그 연장하는 것만이 그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장 그 바람직한 것인데요. 이 성공적인 노화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지만은 점점 복잡한 항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성공적인 그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이외에도 그 인생에 대한 만족감이라든가 또는 장애가 없다든가 또 그 사회 생활에 액티브하게 참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그 경제적, 가정적, 뭐 정신적 이런 문제가 다 그 이루어져야지만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조정래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걷게 되는데 병이 걸려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가 생겨서 죽기 전까지는 인생은 반드시 장애를 동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걸려서 장애가 올 때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그 자기의 독립적인 삶을 사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그 노인의학의 그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뭐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그 노인들은 그 항상 사망하기 전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노인은 전쟁터에서 생긴 부상자와 같다 이런 그 비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터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그 전투병까지 부상자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 그 노인이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 집안의 모든 그 다른 액티비티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하여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장애가 생긴 노인은 전쟁터에서 생긴 부상자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 장애가 이제 계속 진행돼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와상 노인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 말로 와상 노인을 넷다끼리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노인 복지 혁명이라는 걸로 제목으로 번역된 책인데 오쿠마 유키코라는 아사히 신문 그 논설위원이 그 일본 노인의 날에 85년 노인의 날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일찍이 고령사회에 들어선 국가에는 넷다끼리라는 노인에 대응하는 낱말이 없다. 그렇지는 않죠. 배들이들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고 일본에서는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만한 사람들도 그곳에서는 휠체어를 타거나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고 있었다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은 일본에서 넷다끼리 제로 운동이라는 것을 해서 일본에서 이 디펜던트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운동을 시작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뭐 일반적인 의학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노인이 도대체 뭔가 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이제 엘더리 시니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인위적인 그 정의이죠. 65세 이상의 사람을 그 칭하는 말인데
칭하는 말인데 결국은 이걸 생길 때 비스마르크가 자기의 정치적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19세기 말에 정한 정의이고 그때 65세는 인구 분포로 보면 지금의 한 90세 정도의 사람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정의는 진짜 인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인구 감소가 온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노인의 정의는 당연히 바뀌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을 그 초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누는데 75세 이상의 노인을 후기 고령자, 그 전에 고령 그 65세에서 64세 사람을 초기 고령자라고 나누게 되고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그 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몇 년 전에 고령 사회에 들어갔지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는 25년 앞으로 3년 후에 20% 이상이 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사회복지적인 또는 법적인 정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령 사회의 문제점은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 이 옛날 사람들이 그 이 노인 문제를 그 굉장히 그 비극적이고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인간이 만든 최대의 업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서로 도와주고 또 경제적으로 훌륭해 좋아지고 또 그 질병을 극복하고 해서 만든 최대의 업적이 고령화 사회이고 이거를 그 재앙으로 여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노인의 3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얘기를 할 때 제일 극복해야 될 일은 그 노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 윌리엄 오슬러 교수는 미국의 아메리칸 메디슨의 창시자고 그 서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이런 그 망언을 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도 강의할 때마다 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은 그 인간은 25세에서 40세까지가 골든 에이지이기 때문에 40살이 넘은 사람은 relatively useless하고 60이 넘은 사람은 absolutely useless했기 때문에 클로로폼으로 죽여도 뭐 나쁜 초이스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망언을 해서 그 에이지즘의 이 노인에 대한 편견의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인 사회에서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그 노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네거티브한 편견도 있지만 너무 포지티브한 편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몽땅 공짜로 태워줘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은 노인에 대한 포지티브 에이지즘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정래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는 제일 문제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 노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출산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 한 명당 출산율이 지금 0.7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는 모두 그 예상치는 모두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기 때문에 1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한 35%가 그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런 1인 가구의 증가가 의학적으로 또 관리적으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노인 인구의 동향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종국에는 43%
까지 도달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앞으로 한 30년, 35년 후에는 노인 인구가 4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의 문제는 후기 고령자, 아까 말씀드렸던 75세 이상의 올드 후기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75세와 밑에 있는 75세와 이상의 85세 이상의 인구가 그 65세와 74세의 인구보다 많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을 보게 되는데, 후기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는 그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은 장애가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초기 고령자에선 질병 버든이 많은 거에 비해서 후기 고령자에서는 케어 버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초기 고령자에선 의료보험에만 부담이 되지만 후기 고령자에서는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 미래 연표라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그 책이 있는데, 일본의 그 인구 감소가 생기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그 예측한 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슬슬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인구 감소가 되면 노인 인구의 증가가 더욱더 가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인구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비의 문제인데요. 의료비는 급속하게 노인들이 많이 독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많이 쓰고 이래서 생기는 것입니다만은, 보통 노인 인구 1%가 의료비 3%를 쓰게 되기 때문에 20%가 되면은 전체 의료비의 60%를 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의료 독식이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료 문제 이외에 노인은 빈곤한 가난한 세태입니다.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돼서 산업화 시대의 제너레이션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의료 복지에 대한 컨셉을 늦게 도입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노인의 약 30%가 지금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유명한 얘기는 하류 노인이라는, 우리나라에도 하류 노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류 노인이라는 후지타 다카노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류 노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수입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사람, 또 충분한 저축이 없는 사람, 그리고 기댈 만한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류 노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난한 노인,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약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공멸을 하게 되고, 또 노인에 대한 영향이 나빠져서 가치관이 붕괴돼서 경로사상 같은 것이 이미 무너지긴 했지만 더욱 빨리 무너지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도와야 되면은 젊은 사람의 소비가 위축되고 자기의 노후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자식을 낳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을 낳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자식을 낳지 않게 되면은 애가 적어져서 더욱더 고령 사회가 가속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책에 그 하류 노인 책에 가난해지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가난해집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얘기지만 공공 노인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립 노인 시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돈을 벌지 못하거나 그 돈이 들어가는 자식을 끼고 노령에 살면 가난해집니다. 이거는 그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오랫동안 자식을 끼고 살면 그 가난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특히 가난해집니다. 요새는 그 퇴직한 이후에 조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인지장애가 생겨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감이 있는 노인들한테 찾아와서 물건을 팔아먹거나 관광을 데리고 다니면서 슬슬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 먹는 그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하류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지 된다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노인을 부양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당연히 가족이 부양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올드데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정부와 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고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이 20%, 그다음에 가족이 해결해야 된다는 사람이 34%, 가족과 정부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는 사람이 35%로 아직은 그 가족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좀 바뀌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의 상실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역할이 상실되기 때문에 수입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제 의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학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 노인이 얻어맞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의 가해자의 80%는 자녀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 다쳐서 들어오는 노인은 항상 엘더 어뷰즈가 아닌지를 꼭 살피고 엘더 어뷰즈의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매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정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사망률의 2위가 사실 자살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1위고요. 그다음에 노인들 중에 11.2%가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고 실제로 1.3%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의료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의 의미가 뭐냐, 에이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에이징은 사실 임상 의사가 생각하기로는 노인의 기능을 저하할 만큼 생존의 기능을 저하할 만큼 기능의 저하가 노화에 의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질병이 동반돼서 기능의 저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격언으로 노인이 쌕쌕 소리가 나는 건 노인이 늙어서가 아니고 천식이나 기관지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늙어서 그렇다 이런 건 정말 무책임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 노인의 기능은 물론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느려지게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 급성 질병이 생긴다든가 골절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자기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능 역치 밑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남의 도움을 받고
조금 살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여기서 이 회복을 방해하는 합병증이 생기면 다시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뭐가 독립적인 삶을 못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약의 부작용, 입원했을 때 생기는 약의 부작용 또는 그 입원 기간 중에 생기는 메디컬 인주리, 그래서 뭐 정맥염이 생긴다든가 항생제에 의한 설사가 생긴다든가 뭐 낙상을 한다든가 또는 그 가만히 놔둬 갖고 재활을 안 시켜서 생기는 머슬 디스트로피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독립적인 삶이 되고요. 또 사회적인 요소, 그러니까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다든가 또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복이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 레지던트들한테 매일 강조하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성 질병을 가진 노인의 관리 원칙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노인 입원해 있는 그서 보고 있는 질병 이외에 노인은 굉장히 많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질병의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노인의 기능 유지 평가가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약제 사용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성 유지 능력이 감소되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상한 그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고요.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예방하거나 또는 발견해서 빨리 조치해야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입원, 그러니까 그 메디칼 그 코스는 다 낫는데 갈 데가 없어서 또는 경제력이 없어서 입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입원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원칙으로 노인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호메오스테이시스를 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노인은 그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가해지면 더욱더 떨어지는데, 입원하게 되면 뭐 정형외과에서 많은 그 경험을 하시겠지만 입원하게 돼서 수술을 하면 선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매가 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그 선망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탈수가 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 혈압 유지 능력이 떨어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벗겨놓으면 열난다고 조금 벗겨놓으면 저체온증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혈당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당뇨가 되고, 또 그 체액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안 주면 디하이드레이션이 되고 좀 많이 주면 오버하이드레이션이 되고 이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유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하이포나트레미아가 되거나 하이포칼레미아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가해진 노인한테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 아까 얘기한 그 질병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빨리 발견해서 제거하자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인 의료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분당병원 오픈할 때 이 일본에 잠깐 6개월 동안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동경도 노인의료센터에 오리모 교수가 동대 노인병 내과 교수였는데 저한테 가르쳐준 3가지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는 포괄적 노인의 관리와 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의사 혼자
그 어프로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2000년대 초반에는 뭐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팀 어프로치라는 것이 다 이스태블리시 돼 있는 것이고 포괄적 노인 관리라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킹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급성병원에는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만성 프로블럼을 가진 사람은 롱텀 케어 퍼실리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자기 결정권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인이 자기 결정권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20년이 지나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 노인의 포괄 평가, 컴프리헨시브 제리애트릭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의 다양한 질병과 투약 그리고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고요. 여기에는 IADL,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뭐 약 관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음식을 뭐 운전을 할 줄 아느냐, 뭐 등등등등 들어가는 그런 도구,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tivity of Daily Living이라고 해서 ADL은 뭐 자기가 목욕을 하느냐, 옷을 입느냐, 뭐 등등등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지 기능이 있어서 치매가 없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정신 상태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디프레션이 없는지 하는 정서 상태를 포함한 등등이 포함된 노인 포괄 평가를 만들어서 노인을 평가하고 또 반복적으로 평가해서 노인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급성 치료, 아급성 치료, 재활을 포함한 아급성 치료, 그리고 장기 치료. 그래서 롱텀 케어 퍼실리티나 또는 홈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뭐 당연히 있지만 양로원과 서브어큐트 시설 그리고 롱텀 노인 병상이죠. 그리고 쇼텀 케어를 할 수 있는 또는 데이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다 어우러져서 노인의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결정권은 뭐 지금 연명 치료 동의서라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대부분 세 가지 컴포넌트가 대부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면 CPR을 할까 안 할까, 숨을 안 쉬면 벤틸레이터 케어를 할까 안 할까, 그다음에 먹지 못하면 엔테랄 케어나 파렌티얼 피딩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세 번째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세 가지의 노인 의료를 실천하기 위해서 팀 어프로치와 컴프리헨시브 제리애트릭 어세스먼트, 네트워킹, 그다음에 인폼드 컨센트 이런 걸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분당병원 오픈한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충족된 상태이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포함해서 이제 2개만 남았는데요. 노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인이 이제 위험 인자를 갖고 살다가 질병이 생기는 거죠. 심내혈관 질병 등의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심내혈관이 나빠진 이후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는 제리애트릭 신드롬이라고 해서 뭐 잘 못 움직이고 자꾸 넘어지고 하는 제리애트릭 신드롬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험 인자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인을 종합 관리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버래핑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 TK 정형외과가 라이프 케어에서의 포지셔닝은 뭐냐 하는 건데요. 일생의 전 주기를
커버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주기를 전주기를 해서 저 노인 증후군 출연할 때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쇠 전 단계의 노인만 커버할 것인지 노쇠한 노인까지 포함할 것인지 이거는 앞으로 포지셔닝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김태균 원장이 주장하는 니케어, 페인케어, 라이프케어는 이 선순환을 그리는 사이클입니다. 니케어를 하게 돼서 운동 능력을 향상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페인을 컨트롤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면은 독립적인 삶을 최대한 연장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한 가지 컴포넌트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니케어를 안 해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페인 케어를 계속 페인을 갖고 살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인지 기능도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케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엘더리 케어에서의 원칙은 하여간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최대한 연장하는 게 목표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석세스풀 에이징을 하는 게 목표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질문할 거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목사님 여러 군데를 수술하셨는데 물론 마지막에 무릎 수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김태균 선생님 집도하에 굉장히 훌륭한 TK병원에서 수술하셨지만 네네. 입원해서 치료받는 동안 어떤 말이 제일 위로가 됐습니까? 김태균 원장님의 특징이 부지런함으로 예. 아침 저녁 자주 환자 곁에 달리는 모습으로 와주신 게 10마디 말보다 더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그걸 따라서 네. 그냥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의료인들이 환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네네. 저도 그걸 잘 명심하겠습니다. 또 청중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 교수님이 작년에 우리 병원에 합류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김태균 원장이 저한테 의견을 묻길래 아유 이거 정말 천군만마 같은 우리 하나의 우군을 만난 것이다. 반드시 모셔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보탰습니다만 김 교수가 아마 노인의학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선구자로서 아주 개척자로서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제 특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제 거의 자리를 잡으셨다 그러니까 아마 큰 업적을 남기고 이제 거의 퇴직을 하신 것 같아요. 정규 교수는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곧 우리 나이는 벌써 7자에 걸려 들어갔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해서 조금 있으면은 아까 올드가 되나요? 아직은 양 올드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내가 과연 언제까지 살 것인가 또는 언제까지 정말 나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삶을 유지할 것인가 대충 예측을 해보는데 혹시나 선생님 경험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또는 유전적인 요소, 요즘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라든가 등등 해서 여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건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 검사의 제일 큰 문제, 뭐 지금은 그런 게 가능하지도 않지만 유전자를 검사하게 되면 그게 스티그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패밀리는 뭐 나쁜 진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패밀리는 빨리 죽을 거야. 암이 빨리 걸릴 거야. 그런 것들을 물론 알 수는 있지만
그런 게 꼭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유전자를 넣은 그런 프로그노시스를 만드는 거는 저는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뭐 있죠. 뭐 우리나라 몇 살에는 평균 기대 여명이 몇 살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거는 뭐 구체적인 건 없겠죠.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펠로우 할 때 김태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는데, 김석현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준비할 때 일요일 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수일을 이렇게 찾아서 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죽을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병원에 임한다. 그 말이 되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고, 지금도 이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두 분께서는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중고등학교 대학 동기 중에 정현채 교수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의 소화기내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조기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친구 강의도 여러 번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노인을 하는데 제일 큰 명제는 생애 현역이라는 용어를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현역으로 남아있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죽게 되면 뭐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냥 그러고 무슨 그런 거 받으면 정현채한테 가서 콘서트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구니까요.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세션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다 늙습니다. 늙으려는 것을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생로병사가 우리 인간한테 피할 수 없는 존재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혹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 열심히 믿으면 안 죽는 사람이 있나? 근데 둘이에요. 에녹하고 엘리야. 근데 그것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살은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좀 수상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아름다움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노인이 필요하다, 아름답다. 노인은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남들한테 공표를 하고 자기의 필요성을 이 사회에 알리는 자기 개발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게으른 노인이 되면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인이 되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자기 개발을 하시는 훌륭한 아름다운 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